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내란죄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며 자신의 임기와 권한 축소를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자들이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의 개발 제한 구역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수준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10분 가까이 발언권을 얻고 마지막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본격 탄핵 국면에 들어선 지 73일 만입니다. 이제까지 거쳐간 준비기일 2차례와 변론기일 11차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모두 8차례 심판정에 나왔고 지난 변론일까지 발언한 시간을 합치면 1시간 30분에 이릅니다. 최종 변론에는 발언 순서 직전 모습을 드러내 1시간 10분 가까이 쉬지 않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16명에 달하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변론은 매번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는 2만여 명이 일반 방청을 신청해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일마다 헌재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집회를 벌였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의 운명은 3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며 자신의 임기와 권한 축소를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문의 최후 변론을 읽어내려 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종반부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에 나서겠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손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만약 복귀하게 되면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과 함께 책임 총리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걸로 읽히는데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탄핵 심판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국헌 문란을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탄압한 적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건 억압이고 폭력이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계엄 선포 시에도 대다수 국무위원이 증언한 것과 같이 개회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도 꼬집었는데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 기일에선 당사자 최후 진술에 앞서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도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제왕이 되려 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 측은 국헌을 어지럽힌 건 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가 국가 비상사태였던 건 윤 대통령의 몽상이라며 재판부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연상된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왕이 되려 한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진짜 제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망국적 역병인 만큼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정책 발목 잡기,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국헌을 어지럽힌 게 누구냐고 맞섰습니다.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야당의 탄핵소추가 정권 탈취 목적의 공작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조기 대선을 개최해서 대선에 출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선관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후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할 때는 윤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된 헌법기관임을 역설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하게 약 2주 뒤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관들의 의견 만장일치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백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표결, 즉 평결을 진행한 이후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뒤 최종 선고에 나섭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 때는 11차례 평의를 거쳤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주말을 제외하고 평의가 10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기일 확정의 가장 큰 변수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합의 여부입니다. 국가적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판 때처럼 의견이 나뉜다면 경론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결정문 작성과 선고기일 지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경론을 벌였고 재판관 의견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전례와 비슷하게 선고 2, 3일 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내일 결정합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론 내릴 경우 곧바로 마 후보자가 임명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 일시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당사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 의장이 지난달 3일 심판을 청구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거나 사건을 각하한다면 지금의 8인 헌법재판관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빠른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변론 기일까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를 포함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데 최종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전례가 없는 만큼 헌재는 재판관들의 논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프레임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대표가 여의도 황제로서 그간 탄핵과 특검에만 힘을 쏟았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며 중도 보수로는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여의도 황제로서 경제 대신 탄핵과 특검에만 당력을 모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유를 두고 졸속 탄핵이란 비판도 내놨는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까지 포함된 이런 권력 남용, 졸속 탄핵은 당장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란 건데 해당 내용이 포함된 USB가 대통령실로 넘어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권성동하고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여권의 약점인 김 여사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며 이번 주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중대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상대 약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파고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선고일이 관심인데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6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전환 교수가 각각 채택됐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방송 경험이 많은 정 교수를 신문해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주장하고 반면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 김 교수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이들에 대한 신문뿐 아니라 서증 조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후 2시부터는 곧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데다 생방송 등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인 논고와 이 대표 측 최후 진술이 1시간씩 이어집니다. 계획대로라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전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만약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2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이나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결국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의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는 만큼 대선 일정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된다면 물리적으로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추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10명이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색 철제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러자 다리 기둥 위에 설치된 상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가 쾅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나도 이러고 보니까는 그냥 연기가 확 올라가서 보니까 아유 이건 난리가 났나 보다. 폭탄이 떨어졌나. 소리가 엄청 요란스러웠어요.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해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파묻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청은 경기와 충남북 소방력에 중앙119 구조본부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작업은 마지막 실종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충남 천안시 입장면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인명피해는 안성 쪽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저희 구조대원들이 그 유압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아래에 주택이나 지나던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안 쪽 도로 위로 구조물이 쏟아져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사고 당시 교각 위 상판은 갑자기 무너졌고 크레인 장비까지 함께 내려앉았는데요. 네, 작업자들이 피할 새도 없었고 현장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이어서 사고 당시 모습을 신기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교각 위 상판이 오른쪽부터 내려앉더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상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판 위에 있던 크레인 장비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는데 상판이 떨어진 바닥 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달리던 차에서도 사고 당시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리 상판이 마치 종이가 흩날리듯 떨어지는데 작업자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최대 50m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상판이 떨어져 나간 교각이 덩그러니 서 있고 아래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상판이 군데군데 철근이 드러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로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차 안 들어와 있고 진천에서 입장 넘어가는 길이 아예 막혔다고요. 다 회차하고 있으니까. 경찰과 소방은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의 한 정수장 송수관로 밸브가 고장나면서 일부 지역에 대규모 단수가 예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산불이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홀 안에서 작업자가 금속으로 된 부품을 규격에 맞춰 자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송수관로의 고장난 부품을 고치기 위해 서두르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구의정수장 송수관로에 누수가 생기자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되려 밸브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아서 배수지로 가는 송수 관로가 막혀서 단수가 우려됐던 지점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송수관로와 담당 배수지를 거쳐 물을 받아 쓰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중랑구 일부 지역 등 25만 9천여 세대에 단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회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면서 실제로 물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빌라 옆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이 분주하게 뛰어갑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울산 신정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까만 연기 올라오는 게 보여서 119에 신고를 했고 갑자기 빨간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가게가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에 있는 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 296명과 진화 차량 48대 등을 동원해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른 채 한 사과라면서 끝까지 무책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어 지지자들을 가리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자신을 믿어주는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거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의식한 듯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다며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는 끝까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야당에서 계속 내란 음모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한테는 다소 교통의 불편 정도 끼친 것이 죄송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과 선동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분열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비간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야는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야당은 계엄 주요 인물들의 비화폰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자주 소환한 증인은 오동훈 공수처장이었습니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소추 대상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기각하자 진보 성향의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주거지를 고려한 거란 공수처 해명과 달리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의자들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중앙을 피해서 서부로 영장 쇼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보셨다시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관되지 않아요.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자료를 확보해 핵심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보관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등을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들 사이 어떤 통화가 오갔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이 폰을 입수하면 불법 내란 당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간에 대체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도 맞죠? 네. 계엄 당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는 사실을 재소환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 감시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남상곤 변호사에 관해서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화폰 통화기로 반드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정치인 구금 목적의 시설을 파악하고 국회 단전 단수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윤 대통령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며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렇게 최종 변론을 마치면서 지난해 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는 다음 달 나오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탄핵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 여권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가까이 숨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선고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직무 복귀는 무산됩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반면 8인 체제재판부에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국회의원 204명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당장 국정에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 취소 신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밖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헌재가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끝내는 각하 요구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겐 처음 내려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역사의 물줄기 역시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그중에서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엔 기존의 소득 대체율 논쟁처럼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꺼낸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는 제도입니다.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춰준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평생 한 명이 받는 연금이 7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이제 과제로 제시했고요. 기금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 간담회까지 열며 이들이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국회 승인 뒤 발동 조건은 수동 안정 장치를 만드는 거라며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입니다. 반면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가 자동 삭감 장치라며 국회 승인 조건을 안 달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득 대체율 등 핵심 숫자를 다루는 모수 개혁에서 언급할 일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위해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입니다. 여야는 소득 대체율을 두고도 1%포인트 차이로 미래 세대 부담에 310조 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소득 대체율 44% 정도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국회 승인 조건을 두고 삿바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사흘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미 정부 관계자에게 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답답한 소식이 많은 요즘 그나마 아기 울음소리가 위안이 되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와 함께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을 발표합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5달간 한 해 전 대비 증가했는데 연간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이미 지난해 3분기 0.76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했고 지역별 거점 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인 드론쇼 코리아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인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가 오늘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상반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조달 기업의 판로 지원과 수요 기관의 예산 절감 기회를 주는 할인 행사인데요. 617개 기업이 17,400여 개 상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살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총 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정부가 부산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17년 만에 풀었습니다.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선정된 곳은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42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5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개별 필지의 땅값이나 독자적인 개발에서의 가치는 높아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단기적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폐렴으로 2주 가까이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태가 호전되면서 병석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교황이 낫는데 적어도 2, 3주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이 12일째 입원 중인 로마 제멜리 병원 앞.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쾌유를 비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I come here today to pray for him because he is the leader of the Catholic Church all over the world. 지난 22일 천식성 호흡곤란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로 위중했던 교황은 이번 주 들어 약간 호전됐습니다. 병석에서나마 중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톨릭 2인자인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지난 14일 입원한 뒤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The Pope met with the Cardinal Secretary of State, Pietro Parolin, and signed a decree for the causes of the saints and beatifications. 교황의 폐렴을 치료하는데 적어도 2, 3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Quello che ci dobbiamo attendere è che è difficile questa situazione si risolva nell'arco dei giorni per il Papa. Io penso che ci vorranno le settimane. 의료진은 교황이 88세 고령인데다 젊은 시절에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예후가 더 나빠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에다가 스모그까지 유입되겠는데요. 현재 서울 중 수도권 지역과 강원,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밤에는 제주도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대기 건조함도 극심합니다. 일부 서쪽을 제외하고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먼지에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1.5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며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가 되겠고 대구와 부산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다소 흐려질 텐데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부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